중동 경제를 연구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중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동 지역이 주로 저희하고 연관된 거는 석유, 뭐 건설, 플랜트 이러한 쪽에 이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한랄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중동 경제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유 건설 플랜트라는 하드웨어적인 경제 구조에서 뭐 식품, IT, 의료, 그다음에 관광 뭐 등등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너무 하드웨어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3년 3월에 이제 본격적인 한랄 연구를 좀 해보자. 그래서 한랄산업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하고요. 2014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우선 주축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AT에서 사우디, UAE 한랄 시장 심층조사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식약처로부터 한랄 통계, 그 다음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공장 단위의 한랄 인증을 통한 수출 확대 전략이라는 그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라고 그래요. 농정원에서 한랄 통상 전문가 과정의 교육과정을 위탁받아서 올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기에 걸쳐서 약 1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연구원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 최초로 인증 분야에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 그래서 한랄 통상 전문가, 한랄 심사원, 한랄 지도사 요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번에 교육받는 수강생들에게 소정의 검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이제 부여할 그런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육은 저희 자체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인증 관련 이러한 상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수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랄의 의미가 뭐고 한랄의 산업적 의미가 뭐냐라는 측면 하나 하고 한랄 산업을 우리나라가 왜 육성해야 하느냐라는 why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랄 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how의 문제, 요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거는 이미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랄은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생적인 의미입니다. 위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업적입니다. 산업.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는 종교적인 섹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적인 섹터도 저희 연구원에 아직 위생 관련 이 고급 전문가가 아직 확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할랄이 뭐고, 그래서 할랄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허용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허용된. 그 반대 개념으로서는 하람, 금지된, 금기라는 의미의 하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슬람법을 샤리아법이라고 그럽니다. 샤리아법이 허용하는 사물 또는 행위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할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이 할랄은 식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식품이 할랄 제품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할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의 라이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은 우선 제품과 서비스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제품에 있어서는 우선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인용품, 그래서 뭐 샴푸니 또는 비누, 그 다음에 가죽 제품, 패션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산업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도 식당, 호텔, 케이터링, 그 다음에 관광, 운송, 그 다음에 이슬라믹 파이낸스, 이슬람 금융, 이자 붙지 않는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슬람 금융, R&D 등 굉장히 포괄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보다 이 할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때 우리나라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무슨 뭐 식품 쪽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식품 쪽에 한정되지 말고 보다 좀 넓은 의미의 할랄 산업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할랄 식품이 할랄 제품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 식품이 현 단계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할랄 식품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랄 식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할랄 식품은 뭐냐? 크게 너무 할랄 식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를 피해야 된다. 돼지 고기와 그 파생물. 그래서 돼지 기름, 뭐 피부, 내장, 피, 뼈, 털, 요거는 다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동물의 피, 이것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 알코올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하고 돼지고기, 그 다음에 할랄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고기. 그래서 이미 할랄식 도축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무슬림들이 도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스밀라, 그 할랄식 도축을 할 때 신에 대한 주문을 외워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원바이원입니다. 원바이원. 날카로운 그 칼입니다. 주로 칼을 사용해 가지고 요 경정맥 요거를 딱 쳐가지고 단번에 도살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이 룰을 지켜주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원바이원인데 유예의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식 기절이라든지 이러한 유예 조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바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국내의 할랄 시장 규모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할랄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12월에 할랄 경제학이라고 이제 책으로 저술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할랄 닭고기의 국내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할랄 닭고기를 어떻게 도축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인 도축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이 할랄 닭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두 가지죠. 하나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그 무슬림들이 이 일반 도계장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5만 마리 내지 10만 마리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제 무슬림들 고용인들 몇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주로 이제 인천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도축을 해가지고 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공식적인 할랄 육류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것도 사실 묵인해 준 거죠. 유통되는 거를.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할랄 로고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육류들이 이제 곧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할랄 쪽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거는 이제 이 원재료. 그래서 할랄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부터 시작합니다. 원재료, 가공, 제조, 유통, 소비. 요러한 이거를 밸류체인, 가치사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전 과정에서 할랄 무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람적 성분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요, 원재료는 할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원재료부터 이제 가공 단계에 들어갈 때,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식품인 경우에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할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 생물도 일반적으로는 할랄입니다. 할랄. 그 다음에 소수파인 시아파,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이슬람교에서는 순니하고 시아가 있는데, 순니는 칼리파, 지도자를 선출할 때 이슬람 법에 의해서 선출하는 그러한 종파를 우리가 순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아는 이슬람교의 교조 무함마드의 혈통이 전달돼야 된다. 그러한 쪽의 종파가 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니는 대부분의 그런 이 이슬람 국가들은 순니라 보시면 되고요. 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의 일부들, 요쪽을 우리가 시아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대로 뭐 비늘이 없는 생선은 비할랄이다. 뭐 이러한 종파 간에 그런 약간의 차별성은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다 할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동물입니다. 동물. 이게 이제 동물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돼지 성분으로부터 나오는 젤라틴이라든지 콜라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쪽에 이 젤라틴,
콜라겐 이 성분이 계속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충한다면 요 맹금류, 맹수류, 이런 파충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식품이니 화장품, 의약품에는 사실 저런 맹금류, 맹수류, 이 파충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돼지다, 이게 돼지. 고기 쪽에서는 돼지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샤리아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소고기나 닭고기는 공식적으로 보면 다 비할랄입니다, 사실은. 왜? 한국에 지금 아직 할랄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재료 아닙니까? 원재료. 그래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할랄 도축장이 아마 설립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그래서 특히 이 의약품에 있어서 이 알코올이 또 매우 중요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돼지와 그와 관련된 성분,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할랄식으로 도축됐냐 안 했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원료로부터 가공될 때, 요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할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핵심이 인증입니다, 사실은. 요게 핵심이 할랄 인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밀은 자체가 할랄입니다, 밀 자체는. 그러나 밀가루는 할랄 인증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생수들 드시잖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물은 할랄 인증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인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수. 그래서 이 가공 단계에 들어갈 때 이 비할랄 성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할랄 인증입니다, 사실은. 인증의 본질은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자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할랄 인증이라는 이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재료, 근거 서류가 불필요한 재료도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무기화학 물질, 그 다음에 신선 채소 재료 및 말린 식물 재료, 순수한 광물 재료, 생우유, 계란, 꿀, 생 및 냉동 수생동물, 이거 반드시 할랄 인증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배를 생산하는 어떤 농민께서 KMF,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할랄 인증 기관에서 배를 할랄 인증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KMF에서 구태 왜 할랄 인증을 받으시려고 그러느냐, 할랄 인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수출도 가능한데 왜 그걸 받으시려고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이제 할랄이냐 비할랄이냐 보다는 이제 할랄 로고를 붙이면 이슬람권에서의 그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IC 57개국이 동물 생산물, 식물,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제품들, 여기를 전부 보시더라도 다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 국가들이 동물, 식물, 가공 제품 모두를 다 수입을
매우 많이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다만 저는 중동을 전공한 학자로서 말이죠, 그들의 비즈니스 문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케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플러스 그런 마케팅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10대 육류 수출 국가가 이 브라질, 인도, 호주, 미국, 프랑스, 터키, 뭐 이슬람권 국가지만 거의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뉴질랜드, 네덜란드, 뭐 파키스탄, 독일, 이렇게 볼 때 비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권의 육류를 거의 다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랄 경제학 책을 쓰면서 또 하나 닭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브라질하고 미국을 이렇게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브라질 닭이 굉장히 크고, 지금 브라질이 할랄 닭은 최고의 수출 국가입니다, 브라질이. 그 다음에 미국은 소를 많이 수출하는 것 같습니다, 닭도 많이 수출하는데.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거는 이 뉴질랜드, 호주, 요쪽은 양을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이슬람권 사람들은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고로 쳐주는 게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양고기하고 그 다음이 이제 닭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도 먹습니다. 먹는데 고급 육질을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소고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이 양고기를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먹는데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2만 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 돈 2만 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워낙 이집트가 1인당 GDP가 한 3,000불 수준의 아주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닭고기는 한 5천 원 정도만 주면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양고기는 중산층 이상들이 이제 주로 먹는 이런 고기고, 닭고기가 이게 서민용 고기예요, 서민용.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닭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도 할랄 도축장이 빨리 설립이 돼가지고 이 고급 한우 있지 않습니까? 고급 한우, 여기에 한번 승부를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급 육질, 그래서 특히 이 사우디나 UAE 쪽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쪽이 굉장히 이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우디가 지금 한 1인당 GDP가 3만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 인구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권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간 사람들, 같은 이슬람권인 중동에서 이러한 아라비아 반도로 간 사람들, 이 동남아에서 간 사람들, 등등 다양합니다, 거기. 그래서 최상층은 자국인들이고, 그 중간층들이 주로 이제 이 중동권에서 간, 예를 들면 레바논, 또는 요르단, 이집트, 요쪽에서 간 사람들이 이제 중간층을 이루고, 이쪽에서는 인도 무슬림들도 이 금은 요 세공 쪽에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요 사람들이 이제 요 밑에 층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GDP를 볼 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인만 우리가 본다면 그거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닭고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닭고기가 좀 닭이 작습니다. 아주 보니까.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대량 생산도 어렵고, 그래서 생닭 자체는 거의 경쟁력이 없고, 이제 가공 쪽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기 위해서는 이 소스를 어떻게 개발해내느냐, 그게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축장이 이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된다면, 한우 쪽에 고급 육지를 좀 생산해내서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연구원에 소 때문에 말이죠. 소 때문에 연락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도 관심은 많은데, 지금 이 도축장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입 국가를 보시게 되면 다 그야말로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 UAE죠. 사우디 UAE.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가까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번에 최근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을 선호하는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무슬림 국가지만 한국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마켓을 한번 봤는데, 그 다음은 인증입니다. 인증인데, 지금 요 인증 쪽에서, 할랄 식품을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할랄 인증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Certification Body, 그래 C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의 기준은 우선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인증기관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인증기관은 어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인증기관이 통계가 다 다른데 300개에서 1000개에 달한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수입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인증기관을 여기 보시게 되면 말레이시아의 자킴, 그 다음에 최근에 에스마, UAE의 표준 측량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마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랄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 할랄 로고를 정부에서 부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종교단체,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랄 인증기관 중에서는 자킴,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무이는 민간 종교단체입니다. 민간. 그 다음에 KMF, 저게 바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이건 민간 종교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종교단체, 시콧, 저건 태국의 인증기관입니다. 태국. 그리고 저 태국의 인증기관은 정부에서 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물론 이 시콧 자체 내에서도 표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을 이제 따르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이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GHTC, 저 호주의 저 순수하게 민간법인입니다. 민간법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지금 다 공무원 생활들을 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할랄 식품 사업단,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코리아 할랄 스탠다드
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저도 거기에 민간 섹터로서 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거의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떤 형태를 띌 것 같으냐? 제 생각으로는 그 태국의 C코드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스탠다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뭐 한국의 인증기관인 KMF가 그 자체 또 자체 표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일 바람직한 거는 KMF에 할랄 로고를 붙여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KMF가 글로벌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 정부기관이 하는 자킴이라든지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무이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인증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의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기업 그 자체가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하는 이런 기관들에게 의뢰해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인증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2천만 원. 상당히 많이 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부 측에서도 지금까지는 정부 측에서 KMF를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AT라는 그 정부 기관을 활용하면서 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각 인증기관들이 이제 경쟁 속에서 이제 이 한국의 인증기관에 할랄 로고를 붙이더라도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이 교차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증서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그래서 아주 또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이 창고도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이러한 또 스탠다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그 말레이시아의 그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이 창고는 같이 쓰되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저장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 운송이 차량 문제입니다. 차량 문제인데 요것도 동일 차량 내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이 교차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게 입증이 되는 그 입증서를 반드시 부착한다면 허용이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할랄 항만이 있습니다. 할랄 항만. 그래서 이 할랄은 그 식품 묘기 범주에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할랄 인증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표준이 나온 거는 요 5가지가 나왔습니다. 식품, 화장품, 개인용품, 의약품, 물류. 요 표준이 5가지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2가지입니다, 지금. K할랄은 첫 번째로는 식품입니다. 식품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인증기관이 나올 것입니다, 인증기관. 요 2가지 이제 스탠다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인용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 요거 뭐 창고니 운송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관광 스탠다드가 이제 최근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과의 그 글로벌 네트워킹이 저희 연구원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급 정보를 생산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증 분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게 이게 도축장 문제. 그건 아마도 우리 노장서 박사께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항목들을 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제품입니다. 제품 성분. 그 다음에 공정입니다. 공정.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위생 시스템 말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 시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 할랄 인증 일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 할랄 인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할랄 인증서가 이제 부착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할랄 인증서가 아니라면 이것이 비할랄이 아니라는 입증서를 제시하면 그 나름대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류가 우선 중요합니다. 서류가 우선 중요하고, 서류가 된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현장에 지금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명의 심사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국제 인증 같은 경우에 2명의 심사원이 와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할랄 개정이 좀 말레이시아의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 단계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보면 이 식품 기업들은 지금 해썹 있지 않습니까? 해썹이 된 기업들은 그 위에다가 할랄을 이렇게 얹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할랄을. 그러니까 해썹이라는 위생 기준에다가 할랄이라는 종교적인 섹터를 이렇게 얹으면 됩니다. 따라서 해썹을 받은 기업은 할랄 인증을 받기가 매우 용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장 심사 일정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도 하게 되고, 샘플 채취도 하게 되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심사 보고서가 뭐 재검사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스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든 또는 할랄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반드시 이 할랄 보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이 컨설팅 과정에서 이러한 하스 체제를 다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공정상의 성분상의 첨가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고 플로우 차트, 개발과 검증, 관리 조치, 뭐 시정 조치, 문서화하고 검증 과정을 밟게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차적인 거는 이 서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류.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제출을 해줘야 거기서부터 이제 현장 심사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속에
이 돼지 성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이게 아주 쉽지 않거든요. 또 알코올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각국마다 또 이 비율이 좀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충족시켜 주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그 UAE를 순방하시고 그랜드 모스크도 이렇게 방문하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모스크에 저렇게 들어가셨다는 거는 그 의지가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원래 말이죠, 이 이슬람권의 본류는 중동입니다, 중동.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선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가 선도하고 있는 거를 그동안은 보아오다가 UAE가 드디어 이제 할랄 허브를 이제 주창하고, 이제 할랄 인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규제입니다, 또. 그동안 중동권 수출은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는 건 아니었어요. 예컨대, 그러나 그들 중동 각국들의 그러한 그 위생 기준을 져야 하는 게 통과는 안 되는 거는 물론이고, 따라서 뭐 식약처 같은 그런 기구들에 의해서 그 통관 절차를 밟았지만 할랄 인증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2015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증 기관이 설립이 되고, 이제 할랄 인증서를 발부하게 되는, 할랄 로고를 찍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 근데 현재까지도요, 중동을 좀 할랄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동권에서는 도축이에요. 도축 하나 하고 동물성 유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할랄 인증이라는 그러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했고, 현 단계까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UAE가 나섰기 때문에 할랄 로고가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2014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인 할랄 로고를 발표하고, 2015년에 이제 로고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UAE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이제 향후에 에스마의 할랄 로고를 부착해라. 이것도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의 과정하고는 다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OIC 57개국 산하의 표준 측량 연구소에서 공통 표준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표준 중에 우선은 식품 돼 있고, 인증기관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축,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을 따르고 있다. 사실은 UAE가 수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AE의 할랄 인증은 두바이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래서 2014년 9월 할랄 제품 인증법 또는 할랄 제품 보장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무이가 이제 할랄 인증을 독점했는데, 무이는 이제 다수의 이제 할랄 인증 기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론 무이가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한 이 인증 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인증 기관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생긴과 동시에 이제 로고는 누가 이제 로고를 찍어 주느냐? 이제 국가가 로고는 찍어준다, 이겁니다. 인증 심사는 무이를 비롯한 인증 기관들이 인증 심사를 하고, 할랄 로고는 이제 국가 로고를 찍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5년 내에 비할랄 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라, 이게. 이거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할랄 산업이 단순한 말이죠. 일시적인 산업 육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올해도 2%대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장기적인 이 지금 정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이 산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동의 변화, 우리의 지금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할랄 산업의 위상이 뭔지 이거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게 무슨 이번 정부의 이러한 그 육성 방안 그렇게 간다면 단기적인 그러한 정책으로만 멈춘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다. 이 정도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OIC 57개국이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혹시 이제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랄 종합 정보 사이트 안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어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대학 충동연구소에서 교수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문 언어, 이 소통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지어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좀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동의 인증은 기초입니다, 기본.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하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신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거 무슨 PPT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다 보면 굉장히 늦습니다. 늦다 보면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비즈니스 되겠나. 오면 말이죠. 인샬라 그럽니다. 신의 뜻으로 늦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중동하고 이메일 소통하신 분들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왜 안 와요? 이메일 오지를 않아. 진짜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 근데 한 번 또 신뢰하면 그 사람하고만 또 계속하는 아주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동양 문화하고 유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좌식 문화, 부모 존경하고 친구 선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동 사람들이. 이거 우리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가 본 관점이 일본을 최고로 쳐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의 일본 사람에 준하게. 일본은 중동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음양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말이죠. 거기다가 이 병원도 줘주고, 다리도 놔주고, 중국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브앤테이크다, 이게 시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그들에게 줘서 10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거래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요. 한국 사람들은 꽃감 빼먹도 자기네들 것만 다 가져간다, 이게. 당신네들은 왜 그러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IT 강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IT 센터, 조그만 IT 센터 같은 거 좀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PR도 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숙된 나라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동권하고 협상할 때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층은 자국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무리 만나봐야 이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위층,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출장을 갔을 때 전권을 달라, 이게. 결정권을.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기프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관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네들은 와스타 문화가 있어요. 사랑방 문화. 그래서 사랑방에서 차 마시면서, 술이 안 되니까 차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 너무 비싼 거 하면 뇌물이 되고, 그 적절한 거, 예를 들어서 그쪽의 수준급들이라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너무 그게 고가라면 홍삼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장기전, 단기전 하지 말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동권 갈 때는 아랍어 좀 되는 사람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바로 스킨십으로 들어간다, 이게. 응? 이런 거, 영어 잘합니다, 그 사람들. 영어 잘해요, 상층들.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러나, 아랍어가 또 딱 될 때는, 프렌드로 바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절대로 지금 21세기에 무슨 왕정이 있냐는 둥, 이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협상이 깨지고, 또 중동권에서는 절대로 이 좀 여성의 그러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절대 가져가지면 안 됩니다. 또는 여성을 막 뚫어지게 본다거나, 사우디 같은 데서는 정말로 비밀 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와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틈새 시장 전략입니다. 지금 뭐 할랄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시장 개척해서 뭘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품, 그것이 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먼저 한번 좀 해보고 시험적으로 한번 그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중동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요, 결혼 전에는 눈도 크고 강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만 먹으면 다 이렇게 뚱뚱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문화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활성화,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랄 식당을 좀, 저는 뭐 글에도 몇 번 썼는데, 이게 참 종교적인 섹터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우리 관광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할랄 식당을 개설할 때, 뭐, 일정 부분 좀, 금융 쪽이라든지, 세제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좀 혜택을 좀 주는 것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게 참 종교적인 섹터가 들어가니까 어렵긴 하겠지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축장입니다, 도축장.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 도축장이 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 한번 좀 지켜보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랄 제품 유통 관련 식약처, 저희가 지금 식약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도 앞으로 상당 부분 이 할랄 쪽에
할 역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향력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라는 위생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크지 않냐. 벌써 이제 이제 인증기관 한랄 로고를 붙이려면 이제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번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질문 없어요? 관광 쪽 예.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레이팅. 식당, 한랄 친화 식당, 등급을 이렇게 매깁니다. 지금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한랄 관광 쪽에도 좀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끌어들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도 그러한 관광 쪽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우리가 흡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모델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좀 지루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만나 뵌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한랄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에 주시면 그 정보도 같이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오늘 뵈니까 도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